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요 행정이라는 개념이 탄생된 거는 이제 권력 분립 있죠. 권력 분립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권력 분립론도 이제 고전적 분립론이 있고, 이 고전적 권력 분립론이 위기를 맞아서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 변모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행정이란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 이제 권력 분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법권하고 이제 사법권은 행정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그 행정이라는 요 개념이죠. 행정이라는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하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누는데, 요 입법, 사법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이 행정을 성질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성질에 따라서. 반면에 입법부가 하면은 전부 다 입법이다. 국회가 하는 것은 입법작용이고, 행정부가 하면 행정작용이고, 사법부가 하면 사법작용이다라고 보는 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이제 권한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권한을. 그런데 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보다 중요한 개념이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래서 보통 입법은 이제 나중에 일반적이다, 뭐 추상적이다 이런 말 그러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 있죠. 법규범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입법이라고 해요. 입법을. 반면에 이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 법 집행작용을. 그리고 사법부는 이건 법 판단작용이에요. 판단작용 우리가 이제 사법작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하냐, 아니면 행정부가 하냐, 사법부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성격이 일반적 추상적인 법을 만들면 입법작용, 반면에 개별적 구체적인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면 행정작용, 반면에 판단작용이면 이제 사법작용이라고 구별하는 게 통상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행정.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행정의 특징이 있죠. 이 행정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행정의 특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행정이 입법과 사법과 과연 구별되느냐에 대해서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설적 견해는 입법하고 사법하고 구별되는 뭔가 행정만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제 그 76페이지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실제 기본 강의에 들어갔을 때는 세세한 내용들 제가 다뤄야 되지만, 일단 핵심적인 게 76페이지 보시면 행정의 개념적 징표라는 거예요. 행정의 개념적 징표. 여기서 행정의 개념적 징표는 비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입법과 사법과 비교했을 때 행정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는가? 첫 번째, 공익 실현 작용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공익을 실현한다. 공익을 실현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사법부에다가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송의 제기를 기다려서 소극적으로 판단작용을 하는 게 사법작용. 여러분 조심할 게, 우리가 공사법 구별할 때, 공법하고 사법을 구별할 때는 한자를 이렇게 써, 이렇게. 반면에 입법, 사법, 행정할 때 이때 사법은 한자로 요 사법이에요. 사법. 그러니까 요 사법작용이 소극적인 반면에 행정은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찾아가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에 보면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이제 권력적 성격을 가져요. 권력적. 일방적으로 법의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고권적 지휘작용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집행작용이랍니다. 집행작용. 입법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면, 사법이 법을 판단하는 작용이라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그 입법하고 사법하고 비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네 가지 특징들을 들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훑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76페이지에 3번 보시면 제가 아까 행정을 구별할 때 형식적으로 구별해 보는 견해도 있고, 요걸 이제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견해도 있는데, 형식적 의미 행정은 이제 권한을 중시해요. 권한을. 반면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 행정은 권한이 아니라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입법부 있죠? 거기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주인데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입법부라고 한번 생각해요. 입법부라고. 여러분 이제 입법부가 제일 하는 가장 큰 행위는 법률 제정이에요. 법률 제정. 그러니까 법률 제정을 입법부가 하는 거는 그냥 응당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입법작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법하고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징계의결, 징계의결. 원칙적으로 여러분 징계는 요건 사법작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징계라는 거는 사법작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있죠.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징계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냐면 여러분 국회 스스로가 의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사법부가 못해요. 그리고 요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사법부에 제소할 수 없다. 사법부에. 그러니까 원래 징계는 판단작용으로서 사법작용인데 국회의원의 징계는 누가예요? 누가? 국회 스스로가 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징계는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누가 해버리니까 국회가 해버리니까 입법작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면 그 국회 사무처 직원 임명인데 여러분 직원 임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작용이에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집행작용입니다. 근데 국회에 소속돼 있는 입법부 공무원은 입법부 스스로가 임명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임명작용은 행정작용이지만 형식적으로 누가 합니까?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하니까 형식적으로 관찰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입법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산 또한 여러분 예산하고 법률은 달라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예산하고 이 법률에 관한 권인데 여러분 예산은 누가 편성합니까? 이건 정부가 편성을 해요. 법률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그 제출한 안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야 그 법률안이 통과되고 그 통과된 법률안을 이제 행정부가 공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해요. 행정부가. 다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 예산이죠. 예산 중에서도 누구 예산? 국회 예산 집행. 국회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이에요. 행정인데 국회와 관련된 예산은 누가 집행해요? 국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가 되죠? 입법작용이 된답니다. 입법작용.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주의할 게 거기 입법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징계 또한 징계. 그 징계는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법부를 보세요. 사법부에서 사법작용이 가장 적인 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 그런데 자 입법작용 관련 동그라미 대법원 규칙이죠. 대법원 규칙. 그러니까 원래 규칙이라는 것도 규범이죠. 규범이니까 원래 누가 만들어야 돼? 의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에 보면 대법원 스스로 대법원 내부에 관한 규율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사무와 관련된 규칙을 대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 있어요. 권한을. 원래는 누구의 권한이어야 돼요? 의회의 권한이어야 되는데 이 입법을 누구도 한다? 사법부도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작용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이걸 사법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입법작용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법부가 아니니까 뭐가 돼요? 사법작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사법작용이. 자, 거기에 등기 사무 또한 등기. 여러분들 등기도 보통 법원이 관장합니다. 법원이 관장하는데 재판을 하는 거하고 등기를 하는 건 달라요. 등기 사무는 실질적으로는 행정작용. 이 등기 사무는 이제 대법원이 관장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전형적으로 실질적 의미 행정은 볼 필요 없어요. 실질적 의미 행정은 볼 필요 없는데 여러분 입법에 보시면 대통령령, 총리령 보이시죠? 대통령령, 총리령 이게 뭐냐면 법규명령입니다. 바로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아까 제가 원래 의회 입법이 원칙인데 누구도 입법을 한다? 행정부도 입법을 한다. 그러면 조직법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입법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뭐가 되죠?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규범을 만들었으니까 행정입법은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를 들면 입법이 되는 거예요. 입법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법작용에서 재결동을 재결. 특히 이제 여러분 행정법에서 의미가 있는데 요 행정입법하고 재결입니다. 재결. 요 재결은
이 제자가 한자로 재판제자예요. 재판제자. 재판제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법부의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이 하는 거는 우리가 재판이라고 재판. 재판. 한자가 똑같지. 근데 여기는 이제 판결이야, 판결. 그런데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이죠. 합의제 행정청도 판단 작용을 합니다. 판단 작용을. 그걸 우리가 이제 판결하고 사법부가 하는 판결하고 구별해서 제기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하니까 이 제결은 뭐가 돼요?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슨 작용? 판단 작용.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비록 행정부가 제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단 작용이기 때문에 이 제결은 실질적으로 무슨 작용이 돼요? 사법작용이 됩니다. 사법작용이. 근데 이렇게 이제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적 의미 행정 나눠서 간혹가다 객관식으로 그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돼요. 그런데 의미가 보다 중요한 거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관찰하면 입법과 사법과 대비되는 행정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구별 개념은 형식적 의미 행정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 의미 행정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행정작용법에서 제가 아까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를 비교하면서 특히 입법 개념과 행정 개념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통칭이라는 게 있어요. 통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통칭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요 행정이라는 말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절대 왕정 시대에는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이 이제 여러분 정치를 합니다. 왕이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과 같은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요. 왕이 모든 작용을 수행했으니까. 그런데 자,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입법 기능이 이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법 기능이 왕에 예속된 의금부와 같은 사법법원이죠. 사법법원에서 관장하다. 이게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법 기능도 떼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입법 기능하고 사법 기능이 떼어나간다. 왕으로부터 이제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수중에 이제 행정이라는 게 남죠. 사실은 이제 왕도 추출이 돼서 왕이 없어요. 이미 프랑스 대혁명에서 왕은 없고 왕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왕이 갖고 있던 권한 중에서 입법권하고 사법권을 떼고 나니까 이 수중에 뭐만 남아요? 행정만 덜커덕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이제 행정의 개념을 정의할 때 요걸 이제 공개설 또는 소극설을 해요. 소극설. 행정의 실질이 뭐냐? 입법하고 사법 빼고 나고 남는 게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기존에 이제 그 왕의 수중에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치도 남아 있어요. 정치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있고 이제 정치도 하는데 통치행위는 바로 뭐냐? 통치행위는 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를 우리가 통치행위라 해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를 뭐라 한다? 통치행위라 해요. 통치행위.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사법부의 자잘못을 해결해달라고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의 특성은 두 가지. 첫 번째,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입법부가 있고요. 이렇게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에서 권력이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정치기관이에요. 정치기관. 정치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사법부는 비정치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선거를 뽑고 여러분 이제 대통령도 선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선거가 입법부만 뽑아, 입법부만. 그리고 이 입법부에서 정부가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별도로 수상을 뽑지 않아요. 만약에 양원제면 상하 양원 선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정부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의회가 이 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어요. 정부를. 반면에 여기는 선거를 나눠서 합니다. 입법부에 대한 선거, 행정부의 선거 나눠 있으니까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이쪽에 신임을 줬고 이쪽에도 신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됐다는 거예요. 독립됐다. 그래서 대통령도 함부로 의회를 해산 못하는 겁니다. 의회를. 그래서
이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면 우리가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지 않아요. 오히려 사법부는 비정치 기관이에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정치 세력이나 여러 가지 시민사회 세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조직이 바로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러니까 요거는 비정치 기관인데 정치적인 문제를 비정치 기관이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 정치 부분에 개입하다 보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정책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기를 곤란한 일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통칭이다. 통칭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주지 않고 각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각하. 아예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해버리는 게 있는데 만약에 통칭이 해당되면은 법원이 각하 판결해요. 여러분 잠깐 어디로 와보시냐면 70페이지 잠깐 70페이지. 70페이지 오시면 제가 행정소송 흐름도 해서 70페이지 오시면 1번의 사법심사 가능성이라고 써놨죠. 사법심사 가능성. 첫 번째 논의가 되는 게 통칭이에요. 두 번째 논의되는 게 특별권력관계. 이 특별권력관계는 나중에 이제 일반 권력관계하고 법률관계를 하면서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판단의 여지와 재량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만약에 통칭이가 되면 사법부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법부가 판단을 못 하니까 각하해버린다. 각하. 그래서 다시 여러분 76페이지 오시면 그 4번의 통칭이라고 이제 중요한 말은 의의 출처예요. 고도의 정치성. 고도의 정치성.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 출처.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사법심사. 또 설령 이 통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했다 하더라도 출처. 집행이 곤란하다. 집행이. 고도의 정적 성격을 띤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곤란하고 설령 판결이 나타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우리가 통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행정이라면 행정이 윗부한 행정이라면 사법부에다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통칭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사법부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칭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사법부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치권자한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 면죄부를. 그래서 이러한 통칭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의해서 통칭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긍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통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통칭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개괄주의하고 열기주의를 배우게 되는데 개괄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거된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바탕에 두고 있는데 개괄주의의 바탕을 대면 통칭일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통설 판례는 통칭일을 긍정을 해요. 통칭일을. 다만 통칭일을 긍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권력 분립설하고 사법자제설. 권력 분립설하고 뭐예요? 사법자제설. 미국이죠. 미국의 통칭일을 인정한 거는 이제 권력 분립설에 근거하고 있고요. 프랑스 사법자제설 옆에서 프랑스는 사법자제설에 입각해서 통칭을 긍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인정하는 권력 분립설하고 사법부가 이제 프랑스가 인정하는 사법자제설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러한 사법자제설과 권력 분립설에 근거해서 통칭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칭일을. 그래서 뭐 밑에 통칭의 예가 쭉 있어요. 통칭이가 뭐 외교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영전 수혜라든지 뭐 국무총리 임명이라든지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국무위원 해임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1번이 출제예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줄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 시행과 관련된 건데 금융실명제 시행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시행과 관련한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유명한 사건이 이라크 파병 결정하고 신행정 수도 문제였어요. 신행정 수도. 그리고 이제 법원이 재판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을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적 권한으로서 사면합니다. 사면. 사면 행위는 이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요 사면 문제도 통칭의로 논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통칭의도 하나 이제 쟁점으로 공부하는 걸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입법 특히 이제 행정하고 비견되는 요 통칭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행정이에요, 행정. 그럼 이제 요 행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이제 행정법이에요. 77페이지 보시면 행정법이 나와요, 행정법. 요걸 규율하는 법이 이제 행정법인데. 자, 그럼 행정법은 뭐냐? 제가 행정법은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거기 정의 보시면 조직 동그라미, 조직, 작용 동그라미, 그 다음 구제. 구제에 관한 뭐다? 국내 공법이다 해서 조직 동그라미, 작용 동그라미, 구제 동그라미, 그 다음 국내 동그라미, 공법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다 나오죠. 첫 번째, 행정에 관한 법이다. 두 번째, 국제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무슨 법이다? 국내법이다. 세 번째, 사법이 아니라 뭐다? 사법이 아니라 뭐다? 공법이다. 공법이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 국가를 우리가 성문법 국가하고요. 성문법 국가하고 이렇게 뭐 불문법 국가로 보통 나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성문법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 국가라. 대륙법계 국가. 여러분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하면서도 법원을 배워요. 법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을 쓸 때 한자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원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조직법적으로 뭐 서울지방법원, 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처럼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법원 건물을 할 때 거기 이제 보통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법의 연원이라는 뜻이에요. 법의 연원. 다른 말로 법의 연원, 이걸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해요.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도대체 법이 어디에 있느냐, 법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예요. 법이 이제 문자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문자로 존재하려면은 누군가가 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이제 의회잖아요, 의회. 만약에 행정부도 행정 입법을 할 수 있지만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할 수 없고 행정부가 입법을 하려면 국회로부터 여러 위임을 받아요, 위임을.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위임입법을 해요. 위임입법은 다른 말로 행정입법이 되겠죠, 행정입법. 그러니까 문자로 성문화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성문법 국가예요, 성문법 국가. 그런데 이제 영미법계 있죠. 여기 이제 보통 여기를 영미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왜 동양은 법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대법의 이제 근원은 이제 유럽으로 봐요, 유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유럽에 보면 유럽 여기 대륙도 있잖아요, 대륙이. 여기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여기 프랑스가 있고 여기 위쪽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여기 독일 있잖아요, 독일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더 올라가면 시대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로마 시대가 있어요. 로마 시대보다 더 거슬러 가면 또 그리스 있죠. 그리스 폴리스 국가예요, 폴리스. 근데 이제 세계 법의 최초의 그 성문법전을 우리가 로마 법전이에요, 로마 법전.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여러분 게르만족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오실 건데 사실 이제 근대법의 이제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로마하고 이제 게르만법까지 게르만법으로 가는데 이 게르만은 여러 이제 뭐 흩어져 있는 독립된 민족들로 있어서 통일 국가를 형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은 별도로 법이 없어요. 있으면 이게 뭐냐면 관습법 같은 거, 관습법, 불문법. 근데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다 보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니까 통일법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최초의 통일법전이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만든 로마 법전이에요, 로마 법전.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는 대륙에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예요, 대륙법계. 요 대륙법계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뭐냐면 성문법 국가라, 성문법 국가. 반면에 이 섬나라인 영국 있죠, 영국은 뭐냐? 의도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이 없어요. 법이 없고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재판기관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 이 시민혁명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 왕에 예속된 재판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재판기관이 그때 판결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여러 가지 판례법이 형성이 돼요. 판례법이.
요 판례법은 이제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그리고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 대륙법계도 원칙적으로 성문법 우선한다는 이야기지. 요 대륙법계도 게르만법적 요소니까 여러 가지 관습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관습법 같은 것들이. 나중에 오겠지만 우리가 요 판례법하고 이렇게 관습법하고 조리 있죠. 조리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불문법이라고 해요. 불문법. 왜냐하면 여러분 판례도 판사가 문자로 판결문 쓰니까 이거 성문법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법은 우리가 크게 범죄 왔을 때 불문법의 범주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는 처음부터 법을 만들어요. 의회가 법을 만들고 사건이 터지면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사건 해결한다면 영미국가 있죠. 특히 이제 또 요 영국이 종교 있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여러분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근데 결국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미법,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캐나다라든지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영연방 국가라든지, 여러분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결국 다 영국의 제도적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리가 분류할 때 영미법계라고 영미법계.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도 법이 있지만 그런 전 근대적인 법이 아니라 근대적인 법은 크게 나눴을 때 성문법계하고 불문법으로 나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근대법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법을 수용하게 된 게 아니라 한일 합방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일본은 여러분 이제 메이지 명치유신이라고 해서 이미 근대화 됩니다. 뭐 물질 물매만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근대화가 돼요. 근데 일본은 세국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 개방 정책을 표명하면서 근대 문물을 우리보다 일찍 수용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예?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전 세계를 나눴을 때 이렇게 성문법 국가하고 불문법 국가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 대륙이 있으니까 반면에 섬나라인 영국을 우리가 영미법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 중에 어느 쪽이 있냐? 우리나라는 중간에 일본이 끼죠. 일본이 이 독일 쪽의 법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크게 이제 관찰하면 우리나라도 무슨 국가다? 성문법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법원이라는 건 결국 판사가 재판할 때 법에 적용을 한단 말이야. 법에 적용을. 그러면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어요.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죠? 어느 법을? 당연히 성문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행정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 민법이나 다른 법보다도 행정법 자체가 늦게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여러 가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행정이라는 놈 자체의 특성이 그냥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행정이 이거다 라고 단독직입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문화 시켜서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원칙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토피아, 의도적인 측면에서는 성문화하는 게 바람직한데 오히려 법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적용하지만 할 수 없이 불문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 성문법주의지만 불문법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개념 요소의 특성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성문성. 행정법은 불문법이 아니라 성법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양성. 다른 어느 법보다도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민법을 여러분 공부하면 이민법규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민법규라는 거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법률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법은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예의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관련 법을 배제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임의법규적 성격보다는 강행법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세법규 있죠. 조세법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기술성을 띱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이제 일반 사법관계, 민법과 같은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개인이 어느 개인의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은요, 행정은 이 행정법상의 권력 관계는 이제 나중에 오겠지만 권력 관계라는 것도 있고 관리 관계라는 것도 있고 이제 국고작용도 있어요. 또 이게 뭐 행정사법 관계도 있지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권력 관계가. 이 권력 관계라는 거는 행정부가 행정 객체를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의 정당화되는 원인은 행정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실현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건데 하여간 행정법 관계에서는 뭐가 있다? 동그라미 우월성이 있어. 우월성.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력관계죠. 권력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은 뭘 실현한다? 공익을 실현합니다. 공익을. 그리고 뭐 성립의 전제라고 쭉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행정제도가 발달된 거는 프랑스에서 발달. 프랑스가 아까 제가 법원 이야기하면서 사법법원 말고 국참사원이라는 행정법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 독자적으로 발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행정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구축이 돼요. 행정법이라는 학문이 구축이 되고 법치주의는 오히려 이제 독일에서 이제 법치주의가 형성되는데 독일도 이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눠져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은 형식적 법치주의.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여러분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오토마이어를 우리가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오토마이어의 가장 큰 업적이 법치주의의 3요소 있죠. 법치주의의 3요소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3요소가 바로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있죠. 법규 창조력하고 법률 우위, 법률 유보예요. 법률 우위, 법률 유보. 그래서 쉽게 하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 법규라는 거는 아까 말씀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요거는 의회가 만든 거를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고 원래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행정부한테 개별적 구체적 이입을 해야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라는 요걸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있죠. 또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규 명령이 집행작용이 행정작용보다 위에 있다. 이게 법률 우위예요. 법률 우위. 그 다음에 이 법률 유보는 행정부가 이런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률 유보예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 3요소를 최초로 지적한 사람이 오토마이어고 공교롭게 또 오토마이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 이전에 히틀러하고 동세대를 살아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히틀러의 통치에 도움을 줘버린 그런 학자가 오토마이어에 해당되지만 우리 학문적으로는 행정법에 있어서 오토마이어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법치주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행정법에서 우리가 행정이란 말이 탄생될 때는 권력 분립이 영향을 끼쳤지만 이게 이제 행정법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법에는 여러분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사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영미 국가는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 자,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도 똑같은 일반 법원이 재판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법관계는 A라는 법원이 사법관계라는 B라는 법원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영미국가는 원칙적으로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빨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빨라망이라는 사법재판소가 있어요. 사법재판소. 근데 이제 이 사법재판소가 자체가 세습돼 있고 왕족들한테 기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권리 구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적어도 행정부하고 개인 간의 분쟁은 독립된 기관에서 설치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행정재판소예요. 행정재판. 그러니까 이 행정재판소를 잘 이해할 때 행정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별도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 개인 간의 분쟁을 재판하겠다 만드는 게 행정재판소인데 이 행정재판소라는 게 행정부에 설치했지만 행정부에 예속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행정재판소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법 원리가 하고 여기는 뭐죠? 공법 원리가 탄생하다 보니까 이 공법 원리 나름대로 특성이 모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행정법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행정법이. 그러니까
행정법의 탄생의 연호는 역사적인 그 제도의 연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이다 보니까 프랑스나 독일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독일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행정재판소를 만들어요. 다만 독일하고 프랑스의 차이점은 프랑스는 시민혁명에 의해서 민주주의 경험을 했다면 독일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왕을 쫓아내고 이미 민주주의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왕이 존재합니다. 근데 왕이 존재하는데 왕이 벌벌 떨고 있죠. 옆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왕이 시민들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그래서 기존의 왕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민주주의 있죠. 이 법치주의도 조금 받아들인 흉내를 내요. 흉내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탄생된 게 아니라 모방 단계죠. 프랑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모방하는 단계. 요 단계가 이제 뭐냐면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는 마찬가지로 의회가 등장하고 의회가 법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의회라는 거는 히틀러의 하수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의회로 구성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의회가 법을 만들어. 누구 입맛대로 절대 권력자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이니까 따르고 나는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엄연히 법치주의에서 내가 통치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미법계는 이미 일찍부터 인권사상 있죠. 인권사상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의 내용 있죠. 내용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라면 이건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따를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독일은 2차 세계 이전까지는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가 만들어요, 법을. 근데 이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야. 그래도 이건 법이니까 따라라 라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인데 다시 말하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연합군 있죠.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지배,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 내용도 문제 사는 영미의 사상이 독일에 영향을 끼쳐서 독일이 바뀌어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의 법규 창조이 아니라 합헌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도 문제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올바른 내용이 아니면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이 법률 우위도 그렇죠. 합헌적인 법률이에요. 합헌적인. 그 다음에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무조건 법의 근거만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 중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도 있을 거고 국민한테 이로운 극배행정도 있을 것인데 국민을 괴롭히는 침해 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기타 나머지 행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다라는 침해 행정 유보서의 근거를 줍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근데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로 즉 2차 세계 이후로 바뀌면서 침해 행정 유보서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급행정 유보서라든지 뭐 전부 유보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요사항 유보서라든지 적어도 침해 행정 유보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타 급부 행정이나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행정에도 이롭게 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어떤 개별적 임이나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걸 바뀌어요. 그래서 그만큼 법률 유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를 나눠가지고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 전개되는 거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에 전개되는 것들 여러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프랑스를 먼저 따져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독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고 또 독일의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가 탄생되기 전 2차 세계대전 이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되고 나라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보면 대륙국계 범주였기 때문에 공사법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법의 정의를 낼 때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요. 공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했을 때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나 뭐 행정법이나 여러분 형법 있죠. 형법.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 있죠. 소송자가 들어간 뭐 소송법, 형사소송법. 기본적으로 재판은 다 국가이기 때문에 민법은 사법이어도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이거는 다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법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공법 안에
행정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공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공법 하나만 딱 뽑아봐라 그러면 행정법을 뽑아요. 가장 협의의 의미의 공법이 행정법인 거죠. 뭐 하나 더 들어보라 그러면 헌법까지 들어요. 헌법까지. 네? 그러니까 헌법하고 행정법만이 공법이 아니라 공법은 더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공법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행정법을 뽑아요. 행정법을. 보통 공법이 행정법보다는 큰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크게 봤을 때 사법이 아니라 뭐다? 공법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민법도 배우게 되는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즉 수평적 관계를 규율한다면 행정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를 규율한다. 수직적 관계. 응?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권력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권력적 성격이. 그 다음에 각 개인이 계약을 체결한 거는 각 개인의 사익이 있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피우는 거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공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권력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하고 공익 있죠. 공익을 추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같이 권력적 성격하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공법하고 사법하고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쟁송수단도 다르고 여러분 법원도 달라요. 관할 빠뜨렸는데 관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기면 요건 민사법원이 관장해요. 어느 법원이요? 민사법원이. 그런데 국가의 권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기면 요건 민사법원이 관장한 게 아니라 행정법원이 관장해요. 여러분 서초동에 가면 민사법원 따로 있고 형사법원 따로 있고 행정법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가지고 되면 관할 위반이 돼요. 관할 위반. 그래서 공사법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냥 관할 문제예요. 관할. 그리고 이제 공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성질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주체설. 그러니까 주체라는 거는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적어도 개인의 문제는 요거는 공법관계 아니죠.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누가 돼요? 적어도 한 일방 당사자는 행정 주체가 된다. 두 번째는 뭘 실현해야 돼요, 여러분? 행정 주체가 이제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을.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아니라 뭐다? 수직 관계다. 그래서 나중에 쭉 구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체설하고 성질설입니다. 주체설하고 뭐예요? 성질설. 그래서 그 판례는 뭐냐? 주체설도 아니고 성질설도 아니고 뭐 이익설이나 생활관계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판단하는 주체 종합설입니다. 종합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를 따져 들어가요. 공법관계하고 뭐야? 사법관계. 극명하게 이게 공법관계고 이게 극명하게 사법관계인 건 쉬운데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실제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됐을 때 이건 어떤 사건으로 되지 하고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를 나눠놨어요. 근데 요거는 입문자 강의 쪽에 넣어놨지만은 당장 볼 것은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관계, 여러분 행정법 기본 강의를 하면서 또 문제풀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하여간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79페이지에 넘어오세요. 79페이지에 넘어오시면 그 공법관계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법률 적합성이죠. 법률 적합성. 여러분 그 민법은 법률 적합성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다. 사법도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적합성 성격이 있다 없다? 있다. 법률 적합적 성격이 있지만 행정법 관계에서는 그 법률 적합성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제 특질에 보시면 여러분 공정력 동그라미, 구속력 동그라미, 불가쟁력 동그라미, 불가변력 동그라미. 일단 여러분 이름만 외우세요. 같이 공정력, 구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밑에 강제력에 여러분 자기 집행력하고 제재력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개인 재산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이 자유로워요. 그러나 공권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의 포기나 이전이 자유롭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권리 구제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요. 문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반면에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왔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 행정구제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행정소송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부분에 여러분들 배우게 됐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보다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데 제가 아까 공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헌법하고 행정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만 보면 행정법이지만 두 개 보면은 이제 헌법까지 봐요. 그리고 모든 법의 위에는 헌법이 있어요. 특히 근데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라. 헌법을 뭐라고요?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헌법과 행정법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동그라미 2번에 출제 헌법의 기본 원리 줘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도 됩니다. 아까 제가 권력 분립하고 법치주의 이야기했죠. 권력 분립 원리하고 법치주의는 헌법의 원리예요. 아울러서 헌법의 원리이자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 다음 넘겨오시면 여러분 이제 헌법이 바뀌면 이 행정법이 바뀌냐 이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특히 이제 헌법은 여러분 이제 이 정치적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원래 행정법이라는 건 원래 비정치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영향을 받으면 자 정치가 변하면 헌법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헌법이 영향을 받으면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으니까 행정법까지도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로 갈려요. 그래서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 자, 오토마이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요. 반면에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베르너처럼 헌법이 정치가 변하면 헌법이 변하고 헌법이 변하면 결과적으로 행정법도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 행정법이라는 게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밑에 있는 법이고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상 기본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수업을 하시고 좀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